아직 자기가 짠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담지 못했지만 약간 이제 비하인드적인 부분인데, 이번 방송은 이 사람이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강윤성이라는 그 정가 14범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라는 감독장치를 심지어 차고 나와서 출소하자마자 결국은 여성 2명을 살인한 사건에 대해 취재한 방송이었고요. 사실 이 범행 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라고 보여졌던 여러 가지 징후나 판단됐던 근거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왜 이걸 막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던 방송이었던 거죠. 이 취재를 거의 해갈 때쯤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직 자기가 짠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수하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첫 번째 언론 노출됐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검찰 송치될 때는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또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소환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강윤성이 목적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나리오의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사형을 받지 않는 거. 우리나라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으면 언젠가는 또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재판부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배경에 깔린 동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뚱카롱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노래방 여자들한테만 유독 젠틀한 척 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노래방 여자들을 제외한 사람들한테는 이기적인 진상 행동들을 이어온 것 같던데, 안녕라떼님은 다중인격인가요? 어쩌면 강 씨를 좋게 본 여성분들도 처음이라 그랬지 시간 지나서 돈 얘기 꺼냈을 때 안 빌려줬다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중인격 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의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면 정확한 어떤 용어로는 자기애적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노래방 도우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굉장히 젠틀한 척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게 어떤 시점에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굉장히 표변하거든요. 오윤아 소장님한테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싸늘하게 분노가 담긴 리액션을, 자기가 출소하고 나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기도 했고, 만화 작가님한테도 욕설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 근데 이게 또 한 번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전 뭐라고 보냐면, 첫 번째 노출될 때 굉장히 사실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전자발찌는 왜? 이렇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언론에서 강윤성이 성범죄 하다 좌절돼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기사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보는 게 사실 성범죄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범죄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자기애적 이미지가 좌절되고 충동이 또 엄청나게 폭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강윤성은 이해 못할 특이한 행동들을 노래방 여성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정신 분석적 용어로 설명이 되는 일관적인 행동을 계속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조주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강윤성 검거 당시 범죄 동기를 두고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살인을 했다고 하면 형량이 높게 나올까봐 경제적 이유로 동기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성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된 바로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성범죄를 했는데 형량이 높게 나올까봐 돈 때문에 그랬다고 동기를 바꾼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미 사실은 뭐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인이 A에서 B로 바꾼다고 해서 양형이 달라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비하인드적인 부분인데, 그 전문가분들은 강윤성이 성적인 불구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셨어요. 강윤성이 2005년에 1심에서 강도 강간으로 유죄를 받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강간이 추행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강간이 아닌 추행으로 바뀌는 부분은 사실 이건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강간 안 했다라고 그 주장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떤 본인이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증거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이라든가, 이번에 강윤성이 노래방에서 굉장히 젠틀하게 손도 잡지 않고 뭐 치근덕대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다 갔다, 뭐 이런 진술이나 강윤성이 어떤 성적인 불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준 전문가분들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건 추정인 거죠, 추정. 그 이올 캠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일단 그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왜 공포에 떨면서도 같이 차를 타고 간 걸까요? 안 좋은 직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지금 이제 언급하신 공포에 떨면서 차를 타고 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확보했던 8월 21일에 편의점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날은 피해자분이 강윤성과 좀 다투고 여자분만 차를 타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일단 귀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이제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나서 보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여자분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여자분의 차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본인이 이런 범죄 피해를 받기 약 일주일 전쯤에 이미 강윤성하고 같이 있을 때 자기가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윤성을 다시 만났느냐. 이게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분이 강윤성한테 약 2,2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강윤성한테 돈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있다가 강윤성한테 피해를 당하신 거죠. 그리고 방송에 결과적으로는 담지 못했지만 처음에 가장 제가 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범죄 피해 굉장히 많이 당하거든요. 강윤성의 범죄와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게 유영철의 범행이고, 유영철이 초반에 이제 뭐 부유층 노인들 살인하고 나서 나중에 죽였던 11명 전부 다 사실 유흥업소 여성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뭐 강호순도 마찬가지고,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안민석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노래방 도우미라든가 유흥업소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성폭력 피해나 이런 거 호소하러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을 쭉 같이 따라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진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계속 피해를 받는 이유는 이분들이 겪는 범죄 피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영상에 나왔지만 검찰 송치할 때 피해자분들의 지인이 와서 울면서 사실 달려들잖아요. 엄청난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피해자분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기사에 보면 다 악플이에요. 당신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피해를 받지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댓글의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있으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 더욱더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많이 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한 게 사실 이번 방송의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자발찌 관련한 부분들인데, HGJ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위반사항, 예를 들어 뭐 새벽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어린이 관련 시설 방문 등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 후 출소자 본인이 이유를 설명하고 바로 귀가한다면 감시 인원들이 그냥 돌아가도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강윤성이 살던 지역의 어떤 경찰들이 임의로 그런 건가요? 관찰관이 이렇게 오는 중에 핸드폰으로 이제 이 사람 위치를 보는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고 나오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그럼 당신 위반했으니까 나중에 소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고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분이 문 열고 들어갔으면 거기 사실 시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확인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책임을 물어야만 하죠.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법무부한테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때 출동했던 그 보호관찰관의 어떤 업무의 해이에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저는 이제 이 전후 사정들을 쭉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켜켜이 쌓인 문제인데 교도소의 과밀이 어떤 이 첫 번째 원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인원이 한 48,000명쯤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 52,000명쯤 있다고 해요. 수용률이 110% 정도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지을 수 없고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해결책을 강구하다가 가석방을 시킨다라는 쪽으로 해결책을 잡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웠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뭐 사기라든가 이런 기타 전과에 대해서도 수감 기간보다 빨리 이 사람들을 가석방 심사를 해서 내보내면서 전자발찌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불을 당긴 게 뭐였냐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과밀이 더더욱 문제가 됐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폭증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그에 맞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맞게 늘어나지 않죠. 일부 늘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7월 기준 17.3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관리해야 전자발찌 찬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8월 27일에 돌아간 보호관찰관 입장에서 이 사람도 체크해야 되고 나머지 16명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업무를 안 했다라는 문제를 과연 지적할 수 있을까? 그 의사결정을 한 법무부의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지, 일선에 있는 관찰관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꼭 하나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전자발찌가 도입되고 나서 살인이나 성폭력이라든가 주요 강력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재범률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걸 채운 사람들한테. 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잘 수선해서 가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밀화 해소를 전자발찌를 무차별적으로 아주 대책 없이 채워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이 고리를 끊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강윤성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교도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구로 인해 지자체마다 인력 낭비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한 10년쯤 전에 대구교도소의 어떤 유명한 소위 코걸이라고 하는 그분을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되게 지금 강윤성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법무부, 검찰, 교도소 이런 데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공개 청구를 내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그 기간에 나온 총 소송이 1,300건인가 그런데, 이 사람 한 명이 낸 거부 취소 소송이 그 전체의 한 11%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0건 정도를 이 사람 혼자 거부 취소 소송을 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A씨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가, 이 사람이 아까 제가 150건 정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50건 중에 10건 좀 넘게 패소하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 이겨요. 전 강윤성도 분명히 이 얘기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는데, 법원의 판단까지 갔을 때 정보공개 청구를 낸 사람의 의도나 맥락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본래 법 취지에 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어떤 이 청구자가 권리 남용을 한다고 해서 그걸 막을 방법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나라들은 청구인이 되게 권리 남용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자체를 좀 개정을 해서 이런 청구자의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방송 보면 온 몸을 던져서 취재를 하시는데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 사회가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그때 비하인드는 없나요? 아, 그때요? 일단 제가 몸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제가 몸을 던진 걸 모르더라고요. 기자가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 출입기자분들은 그 출입기자분들끼리 약속을 하거든요. 질문을 던질 대표 선수를 정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자기들 대신에 질문을 던져달라고 합의를 미리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출입기자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그 약속한 대표분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갑자기 저희가 가가지고 껴드는 거는 약간 실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타이밍이 또 우연찮게 잘 맞아서 제가 다가갔을 때는 질문이 이제 다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던진 질문에 강윤성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잖아요.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게 제가 무슨 강윤성과 무슨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비상식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카메라 앞에 보여주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순간의 강윤성의 대답이 굉장히 본인의 단면을 잘 보여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문가분들이 이번에 취재를 하다가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강윤성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27년. 27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PD님 27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한 살이었습니다. 한 살이요? 그 한 살부터 지금까지의 그 엄청나게 요구한 세월인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교도소화된 인물이다. 근데 교도소를 관리하는 법무부의 본부를 교정본부라고 하거든요. 목적은 사실 가둬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나와서 사람을 둘이나 죽인 거예요. 3달 만에. 강윤성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냈냐면 왕처럼 지냈던 거예요. 교도관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정교화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너무 힘들다고 다른 데를 보내버리고 하면서, 이 사람은 또 그 안에서 엄청나게 또 공부를 하죠. 양형이라든가 교도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자기가 겪게 되는 어떤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있으면 사람들 괴롭혀가면서 그걸 다 얻어내고,
그랬던 사람을 심지어 보호감호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출소를 시키거든요. 근데 가출소라는 걸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내보내도 재범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오판을 이 재판에서는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사실은 사형이라는 거를 재판부가 구형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무기징역이 되면은 감형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강윤성은 내가 무기징역 받고 잘 지내다가 70대쯤 되면 나갈 수 있겠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대면 살인범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서 강윤성 같은 절대 어떤 교화의 여지가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범죄자들은 그런 식으로 사실 사회에 나오는 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제도만 마련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뭔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